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 시장은 견조한 흐름 이어가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이른바 전차군단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두 축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2,400선에 안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잇단 수주에 이어서 5G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전망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호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비메모리와 후공정 그리고 소재 쪽도 같이 강했습니다. 다른 한 축으로는 현대차가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와 수소차에 대한 성장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의 낙수 효과로 부품과 자동차 경량화, 또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그 흐름을 같이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때문에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90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보인 가운데 간밤의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추린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올랐고 지난주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던 나스닥은 1.8%가량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주요 기업들의 대형 M&A 소식 등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한 건데요.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반도체 제조업체 암홀딩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또 오라클과 틱톡의 기술 제휴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가 0.2% 하락으로 37달러 28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40달러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오펙은 올해 원유 수요가 전년 대비 일평균 95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며 지난달 보고서보다 일평균 40만 배럴가량 추가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또 리비아의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도 유가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17일로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감산 타결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제재가 발효되면서 화웨이는 오늘부터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모든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는 건데요. 화웨이는 제재가 해소될 때까지 재고 부품으로 버틴다는 계획인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부 부품의 재고가 떨어지면서 새 제품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화웨이 제재가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으로는 반사이익과 매출 감소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이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입찰 제안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인수가 아닌 업무 제휴를 맺는 건데요. 미 정부가 이 제안을 승인하면 오라클은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에 해당 제안서를 검토할 예정이며 미국인들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가 안전한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하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 30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1.18% 올려서면서 27,99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1.2%가량 상승했습니다. 3,38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1.8% 올려세우면서 11,056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인 흐름 함께 확인하시죠. 미증시에서 블록체인 테마주는 2%가량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확인하시면 일부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 연말에 36,000달러 가격에 베팅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오늘 오전 7시 기준 0.15%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305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확인하시죠. 네, 이더리움에 따르면 이더리움 2.0 스파다이나 테스트넷이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5%가량 하락세 나타내면서 45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 흐름 함께 확인하시죠.
네, S&P 타임존이 0.6%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아이온체인 0.3%가량 소폭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인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더리움 에메랄드 1.6%의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트코인도 1.3%가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59,56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대형 이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 등으로 기술주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 M&A 호재로 기술주가 반등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이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8% 상승한 27,993.33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는 1.12% 상승한 3,383.54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87%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한 11,056.65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주요 기업의 인수합병 영향과 그리고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기업들의 인수합병 관련 소식이 기술주 전반에 활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반도체 설계 회사이죠. 이 ARM을 약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 전일 5.8%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이끌었고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도 이 진전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오라클은 이 전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기술 제휴를 맺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완전 매각하는 대신 오라클이 미국 내 틱톡의 데이터를 관리하며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앞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클 주가는 이 4.3% 이상 올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당히 좀 강경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당초 요구했던 이 틱톡의 완전 매각은 아닌 만큼 이 해당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시장은
이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4% 이상 오라클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이 해당 거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지는 않았는데요. 이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코드가 안전한지,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안전한지, 전화기가 안전한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우리 기술팀이 향후 며칠간 오라클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라클 경영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도 이번 합의 성사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이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뭐 애플이 3%, 테슬라가 12.5% 이상 상승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회복에 대한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등락이 심했었고요. 소프트뱅크의 이 옵션 매수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이 등락에 대한 폭 상당히 컸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기술주 전반이 회복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작용 발생으로 지난주 임상 시험을 일시 중단했던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시험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를 되살렸고요. 미국에서 임상은 아직 재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주가 같은 경우는 미국 임상 관련 보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임상은 재개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0.5% 상승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이 전일 인터뷰에서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연말까지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앨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화이자가 이미 백신 제조를 시작을 했고 수십만 회분을 만들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주요 지표는 뭐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시장에 영향 당연히 미치지 않았었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이 전문가들은 코멘트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기에는 했지만 아직 변동성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장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빅스지수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빅스지수는 3.8% 하락하면서 25.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업종별로,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암 인수에 따른 칩 핵심 역량 강화 기대 속에 상승을 했습니다. 5.82%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 결과 인텔과 AMD, 퀄컴 등은 경쟁 심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장중에 약세까지도 나타냈는데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 기술주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인텔, 퀄컴, AMD 모두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골드만삭스가 수급 균형 강화와 수요 증가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6.3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램리서치 등도 3.89%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2%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이뮤노메딕스 인수를 발표하자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22%, 이뮤노메딕스가 97.99%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백신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CEO가 주장하자 2.61%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중단된 3차 임상을 영국에 재개되었다고 발표하자 0.5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최근 들어서 등락 상당히 좀 심했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중국에서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12.58%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라클은 이 틱톡을 둘러싼 인수전에서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랑 기술적 협력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자 4.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소매 유통업종들 코로나 백신 기대감 속에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리어트가 5.46%, 힐튼이 5.65%, 이런 호텔 업종 그리고
GM 2.36%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도 올랐고요. 뭐 소매 유통업체들까지 모두 백신 기대 속에 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이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당국의 제재 가능성 높아지면서 5.59% 급락했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요. 장중 급락하기도 했지만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1.3%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기술주 매물 아직까지 그래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0.43%, 넷플릭스는 1.2%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는 대신에 오라클과 기술 제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대해서 이번 주에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우선은 미국에서 이 틱톡에 대한 기술 유출, 정보 유출 부분을 문제를 삼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 유출을 안 된다라고 중국이 또 맞불을 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틱톡 미국에 대한 인수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좀 혼조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절충안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미국 사업부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에 팔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처음에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미국 언론에서는 오라클이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런 보도와는 다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 관영통신에는 어떤 미국 기업에도 소스 코드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틱톡 이 사업부가 이 미국에 인수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난항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라클과의 기술 협력 절충안을 찾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틱톡이 보유한 이 미국인 가입자 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틱톡의 모기업인 이 바이트댄스, 중국에도 미국에도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은 방법인 오라클과의 기술 제휴로 안보 위협을 해소하겠다는 이 카드를 내놨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바이트댄스가 주말 새 미 재무부에 제출한 제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문우신 재무장관의 발언을 확인한다라면서 오라클은 신뢰받는 기술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문우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에 앞서 CNBC에 출연해 미국 정부가 이번 주에 이 합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말하겠다. 우리는 코드가 안전한지,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안전한지, 전화기가 안전한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우리 기술팀이 향후 며칠간 오라클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틱톡이 보유한 미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지난달 바이트댄스에 이달 20일까지 틱톡 미국 사업에 매각안을 내놓으라는 이 마감 시한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중국 정부는 수출 규제를 개정해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콘텐츠 추천 같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수출 시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 매각 대신 미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란 카드를 내놨는데요. 방법은 좋았지만 관건은 이 카드를 미국 정부가 승인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미국 언론은 오라클 공동창업자 겸 의장 레리 앨리슨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앨리슨 의장은 올해 2월 자신의 캘리포니아 저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한 지지자인데요. 4월에는 경제회생을 위한 백악관 자문단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애리조나주 유세 도중에
오라클이 틱톡에 좋은 인수자가 될 수 있느냐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라클은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한다. 소유주도 대단한 사람이다. 오라클은 확실히 틱톡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오라클로서도 클라우드 사업을 키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CNBC 같은 경우는 이번 제안이 성사될 경우에 오라클이 젊은 소비자들의 눈에 더 띄게 되고 중요한 광고 거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오라클은 대기업이나 학교, 정부기관 등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기업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업체인데요. 하지만 두 회사는 마케팅 분야에서의 공통의 이해가 있습니다. 이 틱톡은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보여줘서 매출을 올리고 오라클은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런 광고의 배부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요. CNBC는 기술 제공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오라클이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를 틱톡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겠다는 것을 뜻할지도 모른다고 풀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라클로서는 주요한 클라우드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고 이는 또 클라우드 고객을 유치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과 바이트댄스 모두에게 사실상 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 승인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시장에서는 좀 더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라클과 바이트댄스의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또 단연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니콜라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협업 소식에 하루 만에 주가가 40%가량 급등을 했다가 다시 사흘 만에 36%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이제 중국 수요 회복 소식이 전해지면서 12%가량 다시 올려서이기도 했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는 다시 또 8%가량 빠지는 등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영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조그마한 악재에도 조그마한 우려감에도 상당히 좀 크게 반응하는 게 주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GM과의 협업 소식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니콜라 주가 변동성 상당히 큰데요. 최근에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락에 대한 부분들 한 리서치 회사의 셀 리포트가 발단이 됐습니다. 10일 현지 시간으로 10일 포렌식 금융분석 회사를 자처한 힌덴버그 리서치는 홈페이지에 올린 리포트에서 니콜라 설립자인 트레버 밀턴이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거짓말을 했음을 입증하는 녹취, 문자 메시지, 개인 이메일, 사진 등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니콜라가 2016년 출시한 수소 연료전지 세미트럭 니콜라1의 고속도로 주행 영상을 실제 능력보다 과장되어 보이도록 촬영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요. 마치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트럭을 언덕 꼭대기로 견인한 뒤에 아래로 굴러가는 장면을 찍었다는 겁니다. 니콜라의 사업 모델이 성공하려면 값싼 수소가 확보되어야 하고 밀턴은 수차례 인터뷰에서 수소 생산 비용을 경쟁사보다 81% 줄였다고 말했지만 니콜라가 실제 수소를 생산하거나 비용을 절감한 적도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GM이 니콜라와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은 끝없는 테슬라 랠리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며 또 이번 협업으로 GM이 니콜라로부터 어떤 기술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단지 브랜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니콜라를 선택한 것이지 특정 기술을 제공하거나 받으려는 기대가 없었다는 건데요. 한덴버그 리서치가 회사 내부 관계자의 발언과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를 했고 회사 측이 180도 다른 입장인 만큼 진위 여부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의 조사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일 미국장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장중에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한덴버그 리서치 회사가 리서치 회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쇼셀러라는 점에서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매도 보고서를 냈을 가능성도 시장에서 사실은 가장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쇼셀러라는 부분은 주식 매도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식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브로커로부터 주식을 끌어다가
비싼 값에 판 뒤에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 같은 주식을 갚는 방법으로 수익을 냅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한덴버그 리서치는 올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쇼셀러인데요. 그러면서 이 상반기에 15건의 종목에 매도 의견을 냈고요.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국 메탈 자원이 대표적인 이 사례입니다. 이 회사의 이 중국 메탈 자원이 회계 가능에 의심스러우면서 회사 측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84% 하락을 했는데요. 이 쇼셀러가 노리는 종목들은 주로 중소기업이고 이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면서 주가가 최근에 급상승한 그런 종목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만 골라서 매도 의견을 내는 상황입니다. 이 테슬라의 하지만 쇼셀러 정체적으로는 무조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이 공매도가 금융시장을 교란한다면서 쇼셀러들의 투자 행위를 비판했지만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쇼셀러가 매도 보고서를 낸다고 이 모든 주식이 하락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실제 기업의 회계 부정을 적발해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발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악명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의가 좀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니콜라이의 주가 방향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 상당히 좀 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으로 이어갑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의 이단 수주에 이어서 글로벌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호평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11조까지 내다보는 곳도 있고요. 또 목표 주가를 86,000원까지 내다보는 곳들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삼성전자 주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 최근에 삼성전자는 약간 호재만 계속 쌓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3분기 영업이익 11조 원이라는 그 부분도 있고 여기에 좀 최근에 미국의 하웨이 제재를 앞두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반기 때 3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 시장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분위기가 많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IM과 C, 그러니까 반도체 외에 이 스마트폰과 가전 쪽 같은 이 세트 사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개선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부분이 골고루 성장한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 영업이익이 11조 원인데 이 부분은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도 매출액은 24%,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둘씩 말씀을 드리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5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 ASP 하락으로 수익성 하락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이 8월 이후죠. 8월 이후에 하위의 긴급 주문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반도체 쪽에서의 영업이익 5조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시스템 반도체도 2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수익성에 대한 개선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IM 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전분기가 2조 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대폭 증가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 출하가 좀 증가하면서 이 ASP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50%나 늘어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영업 마진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해서도 4% 이상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전 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대 최고치죠. 2016년에 2분기 때 1조 원을 올리는 돌파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7월과 8월 달에 이 TV 출하의 추세를 감안할 때 이 3분기 TV 출하량은 공격적으로 보였던 이 삼성전자 자체적인 가이던스마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호실적 평가도 있고, 그리고 이 미국에 대한 하위 제재에 대한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도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지금 8만 원 가까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 저점이죠. 3월 19일 이후 코스피가 64% 정도 오르는 동안 이 삼성전자 주가는 37%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땐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평가고, 그동안의 삼성전자 주가를 좀 내렸던 다운시켰던 부분이 이 반도체 가격 하락 우려도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문제, 또 보호무법 이슈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둘씩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가 좀 예전보다 우려보다도 우려감이 좀 약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카카오게임즈 한번 짚어보죠.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하는 날 바로 또 더블의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현상 후에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보통 게임주들의 상장 사례를 보면 상장 이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버슈팅했던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피어그룹들 대비해서 PER이 굉장히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카카오게임즈 이번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의 동태를 본다면 이 게임 업체들의 약간 그런 좀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은 상장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급등부 역사적으로 되풀이됐습니다. 우선 비슷한 시기에 상장됐었던 이 넷마블과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넷마블은 상장 이후에 PER이 80배까지, 펄어비스는 상장 초기 PER이 200배를 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카오게임즈도 이런 부분으로 지금 되풀이되고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 목표 주가는 적정 가치를 증권회사에서도 4만 원대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4만 원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이죠.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의 평균 PER 수준을 대비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카카오게임즈의 올해 예상 순이익을 했을 때는 좀 4,200억, 4만 2천 원 정도가 적정 가치라는 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오버슈팅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카카오게임즈가 이런 주가 수준을 좀 유지를 하려면은 역시 신작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 가장 주목해야 될 신작이 2020년, 그러니까 올해 11월 출시 예정인 PC MMORPG 게임이죠. 엘리온인데요. 이 엘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개발사가 크래프톤인데,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테라,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개발사입니다. 내년에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이 PC와 또 모바일 이 RPG 게임인 오딘, 이게 개발사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인데, 이 두 개의 신작에 대한 부분이 매출 연결돼야 어떤 카카오게임즈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이제 봤을 때도 영업이익 한 240억 정도가 지금 증권사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는데, 물론 2분기 160억보다는 높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런 EPS, 이런 순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이 목표 주가의 4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좀 오버슈팅 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개인의 힘으로 상당히 빠르게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 고평가 우려가 따르고 이제는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들로 시장이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와 종목들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고민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순환매 그리고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보다도 정확하게 어떤 펀더멘털 부분으로 한번 이제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 저평가라고 한다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PER 9배 이하, PBR은 1배 이하, 또 이제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 ROE가 3% 이상인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비해서 주가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ROE는 어떤 주가에 영향을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이제 저평가에 대한 종목들을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조건에 가장 많이 부합하는 업종이 바로 이제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PER로 봤을 때도 JB금융지주가 2.7배, 그리고 DGB금융지주가 DGB금융지주, 그리고 BNK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PER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 수준에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특히 여기서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업은행 중에 ROE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이 자기자본 이익률과 주가 수준을 봤을 때도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금융업종의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종목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PER이 4.85배로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12.6배, SK케미칼이 36배의 PER을 받는 거 본다고 한다면 효성화학이 굉장히 좀 주가 수준 저평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315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775%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에 된 상황에서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59억으로 올해 대비해서 154%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런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PER은 5.32배로 동종 그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GS 홈쇼핑이 6.58배, 다나와가 13.7배 등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종목별로 봤을 때도 이 자기자본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LG상사가 22%로 굉장히 좀 높은 이 자기자본 이익률을 ROE로 보여주고 있고요. 키움증권, 그리고 코론글로벌, 또 게임 업체에서 게임빌, 그리고 통신업종에서 SK텔레콤, LGU+, KT가 우수한 이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최근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언택트 관련 이 IT 업종들은 이런 저평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금융지주와 화학주 또 온라인 업종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내에 이제 면세업체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이 면세 사업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올 하반기. 지난 금요일에 한국기업평가가 올 하반기 면세업체의 수익성과 재무 상태를 관찰한 뒤에 신용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우선 한국기업평가는 이 코로나19가 과거 어떤 외부 변수보다도 면세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고 있고 또 면세 사업이 당분간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좀 평가를 내려주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국 정부의 출국 통제가 되는 상황이고 이동 제한 조치, 그리고 다중 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 조치로 올 상반기 외국인과 봤을 때도
입국객이나 출국객도 굉장히 크게 지금 감소하는 수치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호텔 롯데, 호텔 신라, 신세계 그 DF 같은 면세업체 빅3의 올 상반기 합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 감소한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면세업체들이 어떤 자체적인 실적 개선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규모 자산 유동화나 외부 자금 유입 등을 통해서 재무 완충 능력까지도 강화해야 되는 어떤 좀 힘든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초가을 기온을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도 아침 기온 서울이 19도, 대전과 대구 17도 보이면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는 2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저녁과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대기순환이 원활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되고요. 낮 시간대는 맑은 날씨 속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에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17도, 인천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인천 25도, 청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대부분 17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 24도, 강릉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17도, 부산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27도 선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와 전남, 경남,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